세비야의 태양은 때로 너무 뜨거워서 그림자마저 증발시켜 버릴 것 같았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오렌지꽃 향기가 뒤섞인 오후, 이사벨라는 테라스에 놓인 하얀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지인들과의 떠들썩한 점심 식사가 끝난 뒤였다. 곁에는 남편 마테오가 여전히 활기찬 목소리로 젊은 시절의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웃었지만 이사벨라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유리잔에 맺힌 물방울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의 눈빛은 먼 곳, 어쩌면 과달키비르 강 너머의 흐릿한 풍경을 향해 있었다. 저 강물은 모든 것을 품고 흘러가는데 왜 자신의 시간은 이토록 갑갑하게 멈춰 서 있는 것일까? 마테오는 올해 63이었다. 젊었을 적 잠시 플라멩코 무대에 섰던 것을 평생의 훈장처럼 여기는 남자. 지금은 살이 붓고 움직임이 둔해졌지만 여전히 화려한 색깔의 셔츠를 즐겨 입으며 과장된 몸짓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 했었다. 5년 전 첫 남편과 사별하고 깊은 외로움에 잠겨있던 이사벨라에게 그는 구원처럼 다가왔었다. 그의 넘치는 활력과 열정적인 구애는 메말랐던 그녀의 마음에 단비 같았다. 존경했지만 무미건조했던 첫 결혼 생활에서 채우지 못했던 감정적 교류에 대한 갈망이 그녀를 마테오에게 이끌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5년째 접어들면서 그의 열정은 다른 색깔을 띠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사벨라를 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흘러간 자신의 젊음을 향한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테오는 방금 전 모임에서의 누군가의 칭찬을 곱씹으며 불쑥 말했다. 이사벨, 당신도 좀 더 생기 있게 웃어야지.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잖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조용하면 그림이 안 산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이사벨라는 대답 대신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트리아나 지구의 좁은 골목길을 지나 그들의 아파트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또다시 투명한 벽에 갇힌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그들의 아파트는 세비야의 전통적인 양식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건물에 있었지만 이사벨라에게는 점점 더 숨막히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오렌지 나무가 늘어선 광장이 보였지만 그 싱그러움조차 그녀에게는 닿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첫 남편과의 결혼 반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때때로 그녀는 그 자국을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다. 그건 지나간 시간에 대한 그리움이라기보다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에 대한 조용한 후회에 가까웠다. 세비야의 보수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이사벨라는 평생 체면과 평판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경박한 일이라 배웠고 수능과 인내는 미덕이라 믿었다. 하지만 마테오와의 생활은 그 믿음의 기반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끊임없이 요구했다. 자신의 방식대로 사랑받기를, 자신의 과거 영광을 함께 추억하고 찬양해주기를. 그리고 밤이 되면 그 요구는 더욱 집요하고 불편한 형태로 변했다. 이사벨, 옛날 카르멘처럼 붉은 드레스를 입어봐. 당신 허리선이 그녀와 비슷하다고. 내가 젊었을 때 파트너였던 로사처럼 머리를 틀어 올리고, 아니, 그렇게 말고. 그는 자신의 기억 속 젊은 여성들의 이미지를 이사벨라에게 투영하려 했고 그녀가 그 틀에 맞춰주기를 강요했다. 처음에는 남편을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 그리고 갈등을 피하려는 마음으로 그의 요구에 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수치심과 자기 혐오가 그녀를 잠식했다. 그녀는 마테오의 욕망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 자신의 색깔과 형태는 점점 흐릿해져 갔다. 그 주말 이사벨라의 외동딸이 낳은 손녀 소피아가 아파트로 왔다. 20살의 소피아는 세비야 대학에서 사진을 공부하는 당차고 솔직한 젊은이였다. 할머니의 재혼을 처음에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지만 올 때마다 할머니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이 짙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할아버지 마테오의 과장된 친절함 뒤에 숨겨진 권위적인 태도 또한 그녀의 눈에 거슬렸다. 할머니,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어디 편찮으세요? 소피아가 저녁 식탁에서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 괜찮단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이사벨라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손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마테오는 와인잔을 들고 끼어들었다. 내 할머니는 너무 생각이 많아서 그래. 인생 뭐 있나? 즐겁게 살면 그만이지. 자, 소피아, 이 와인 한번 마셔봐. 내가 특별히 고른 거야. 그는 소피아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이며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갔다.
이사벨라는 다시 입을 다물고 접시 위의 음식을 깨작거렸다. 그날 밤 소피아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다가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낮은 언쟁 소리를 들었다. 싫다고 했잖아요. 그 옷은 입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이봐, 이사벨. 내가 좋다고 하면 그냥 입으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어려워. 당신은 나를 기쁘게 할 의무가 있어. 내가 당신을 외로움 속에서 구해줬잖아. 마테오의 목소리는 위협적으로 낮게 깔려 있었다. 그건 당신의 방식일 뿐이에요. 나는... 이사벨라의 뒷말은 흐느낌에 잠겼다. 소피아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엿들을 수 없어 자신의 방으로 황급히 돌아왔지만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의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다. 소피아는 아무 말도 묻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괜찮지 않았다, 전혀. 이사벨라는 소피아의 걱정 어린 시선을 느꼈지만 애써 외면했다. 아직은 아니었다. 아직은 자신의 치부를, 이 실패한 재혼의 민낯을 드러낼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대신 일주일에 2번 몰래 도자기 공방으로 향했다. 트리아나 지구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공방은 그녀에게 유일한 숨쉴 공간이었다. 차갑고 말랑한 흙덩이를 주무르고 물레를 돌리며 형태를 만들어가는 동안 그녀는 잠시 마테오를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잊을 수 있었다. 공방 주인인 로사는 말이 없는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이사벨라에게 별다른 것을 묻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작업을 할 뿐이었다. 그 침묵이 이사벨라에게는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흙을 통해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투박한 그릇이나 화분을 만들었지만 점차 그녀의 작품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억눌린 분노, 그리고 아주 희미한 희망 같은 것이 담기기 시작했다. 깨진 조각들을 이어붙여 만든 모자이크 접시, 비틀리고 찌그러진 형태의 화병, 그것들은 마치 그녀 자신의 내면 풍경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마테오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이제는 플라멩코 댄서뿐 아니라 자신이 젊었을 때 만났던 다른 여성들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그녀에게 특정 자세나 표정을 요구했다. 아니, 눈빛이 틀렸어. 페넬로페는 그렇게 수줍어하지 않았다고. 좀 더 도발적으로. 그는 이사벨라의 몸과 마음을 자신의 기억 속 박제된 이미지에 끼워 맞추려 했다. 이사벨라가 공방에 다녀온 날이면 그는 어디서 뭘 했는지 캐묻고 그녀가 쓰는 돈에 대해 불평하며 은근히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내 돈으로 취미생활 즐기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그의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자존심을 찔렀다. 이사벨라는 밤마다 잠을 설쳤다. 뜨거운 세비야의 여름밤 공기 속에서 그녀는 홀로 깨어 뒤척였다. 창밖에서는 제스민 향기가 흘러들어왔지만 그 향기마저 그녀를 질식시키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열어 스페인 이혼 절차, 가정폭력 지원 단체, 노년 여성 독립 같은 단어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컴컴한 방 안에서 노트북 화면의 희미한 불빛만이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비추었다. 정보를 찾아 읽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이 나이에 혼자서 뭘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시선은 딸과 손녀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오랫동안 그녀를 지배해온 체면과 두려움이 발목을 잡았다. 소피아는 주말마다 할머니를 찾아왔다. 처음에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망설였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 할머니, 힘든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말해도 돼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조심스럽게 건넨 말에 이사벨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작은 속내를 털어놓았다. 마테오의 요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결혼 생활의 답답함과 외로움에 대해서였다. 소피아는 할머니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섣부른 충고 대신 할머니가 좋아하는 도자기 공방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공방에서 소피아는 할머니가 흙을 만질 때 표정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보았다. 그리고 할머니가 만든 어딘가 슬프고 뒤틀린 형태의 작품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할머니, 이 작품들 정말 멋져요.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소피아의 진심 어린 칭찬에 이사벨라의 얼굴에 오랜만에 옅은 홍조가 떠올랐다. 세대 차이에서 오는 약간의 어색함은 여전했지만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소피아는 할머니에게 인터넷 사용법을 더 자세히 알려주었고 여성인권단체 웹사이트를 북마크해주기도 했다. 이사벨라는 손녀의 당당함과 현실적인 조언 속에서 자신이 잊고 있었던 용기의 편린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한편 마테오는 이사벨라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의 모든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모호한 핑계로 거절하는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는 불안해졌다. 자신의 통제력이 약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더욱 거칠게 이사벨라를 다그치거나 옛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자신의 과거 영광을 과시하며 이사벨라를 은근히 무시하는 방식으로 그녀를 압박했다. 우리 마테오는 젊었을 때 정말 대단했지. 여자들이 줄을 섰다니까. 친구들의 말에 마테오는 의기양양해졌고 이사벨라는 투명 인간처럼 그들의 대화에서 소외되었다. 그녀의 고립감은 더욱 깊어만 갔다. 이웃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도 부담스러웠다. 이사벨라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마테오 씨랑 무슨 일이라도 있나? 걱정을 가장한 질문들이 그녀를 옥죄었다. 시간은 흘러 세비야의 가장 큰 축제, 페리아 데 아브릴이 다가오고 있었다. 도시 전체가 축제 준비로 들썩였다. 화려한 마차와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 플라멩코 음악 소리가 거리를 가득 메울 터였다. 마테오는 이 축제를 누구보다 기다렸다. 그에게 페리아는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무대였다. 그리고 그는 그 무대에 이사벨라를 자신의 완벽한 장식품으로 세우고 싶어 했다. 페리아 축제가 시작되었다. 세비야는 온통 축제의 열기로 가득 찼다. 과달키비르 강변의 축제장에는 수백 개의 카세타라 불리는 천막들이 세워졌고 밤낮으로 플라멩코 음악과 노랫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화려한 전통 의상 트라헤데 히타나를 입은 여성들의 모습은 마치 피어나는 꽃들 같았다. 그러나 그 찬란한 빛과 소음은 이사벨라가 사는 아파트의 두꺼운 벽을 뚫고 들어오지 못했다. 집안의 공기는 축제의 열기와는 정반대로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마테오는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 이사벨라 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눈부시게 붉은색에 몸에 꼭 끼고 어깨와 등이 과감하게 드러나는 플라멩코 스타일의 드레스였다. 젊은 여성이 입는다면 모를까 이사벨라에게는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녀의 취향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늘 밤 친구들과 카세타에서 모임이 있어. 당신, 이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가야겠어. 마테오의 목소리는 명령조였다. 그의 눈빛은 거절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사벨라는 드레스를 내려다보았다. 싸구려 광택이 번들거리는 붉은 천 조각이 마치 그녀를 조롱하는 듯했다. 지난 몇 달간 쌓여온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아주 작은 용기의 조각들이 그녀 안에서 꿈틀거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마테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싫어요, 마테오. 나는 이 옷을 입지 않을 거예요. 순간 마테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썹이 꿈틀거렸고 얼굴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뭐라고? 나는 당신의 인형이 아니에요, 마테오. 이사벨라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하게 말했다.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마테오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감히 내 말을 거역해? 내가 누군지 잊었어. 그는 이사벨라에게 한 발짝 다가서며 소리쳤다. 내가 너를 그 지긋지긋한 외로움에서 건져줬는데 네가 나한테 얼마나 빚을 졌는지 잊었냐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손에는 핏대가 섰다. 그는 옆에 있던 작은 탁자를 발로 걷어찼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도자기 화분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났다. 이사벨라가 얼마 전 공방에서 직접 만든 것이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소피아가 들어섰다. 그녀는 축제 구경을 갔다가 잠시 들른 참이었다. 살벌한 분위기와 깨진 화분 조각을 본 소피아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할머니 앞으로 걸어가 마테오를 막아섰다. 할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지 마세요.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비켜. 마테오는 소피아마저 밀치려 했지만 소피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소피아의 등 뒤에서 이사벨라는 깨진 화분 조각들을 내려다보았다.
산산조각난 파편들이 마치 자신의 모습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깨진 조각들 사이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모습을 드러내는 느낌이었다. 오랫동안 자신을 오담하던 두려움과 체념의 껍질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창밖에서는 페리아 축제의 불꽃놀이가 시작되었는지 펑펑 하는 소리와 함께 밤하늘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 빛 속에서 이사벨라는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다. 나는 떠나겠어요, 마테오. 그녀의 선언은 불꽃놀이 소리에도 묻히지 않고 거실을 울렸다. 마테오도 소피아도 그리고 이사벨라 자신도 놀란 듯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사벨라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해방감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마테오는 이사벨라의 선언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아주 희미한 두려움이 뒤섞여 스쳐 지나갔다. 떠나다니. 어딜 가겠다는 거야. 당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그는 다시 소리쳤지만 이전과 같은 위압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불안감이 묻어났다. 이사벨라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피아의 손을 잡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주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꼭 필요한 물건들만 챙겨 넣기 시작했다. 낡은 속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도자기 공방에서 입던 작업복. 그녀는 옷장 깊숙이 걸려있던 첫 남편이 선물했지만 한 번도 입지 않았던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의식처럼. 소피아는 말없이 할머니를 도왔다. 그녀는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할머니,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이사벨라는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가까스로 참아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왔을 때 마테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이사벨라를 붙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지만 차마 다가오지는 못했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다. 이사벨, 제발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응, 다시는 안 그럴게. 당신 없으면 난. 그의 목소리는 거의 애원에 가까웠지만 이사벨라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너무 늦었다. 그의 사과는 진심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안락한 현재를 잃고 싶지 않은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녀는 알았다. 이사벨라는 마지막으로 마테오를 바라보았다. 한때 열정적이라고 믿었던 그의 눈빛 속에서 이제 그녀는 깊은 공허함과 노년에 대한 처절한 공포만을 보았다. 나는 내 삶을 찾을 거예요, 마테오. 그녀는 조용히 말하고는 소피아와 함께 현관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뒤에서 마테오의 절규인지 분노인지 모를 외침이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이사벨라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볍게 느껴졌다. 아파트 건물을 나서자 페리아 축제의 소음과 빛이 그녀를 감쌌다. 조금 전까지 숨막히게 느껴졌던 그 활기가 이제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환호처럼 느껴졌다. 소피아가 미리 불러둔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다. 택시에 올라타며 이사벨라는 창밖으로 방금 나온 아파트를 흘끗 보았다. 그녀가 살았던 창문은 어둡게 비어 있었다. 소피아는 할머니를 위해 과달키비르 강 건너편 트리아나 지구가 아닌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아파트를 미리 구해두었다. 가구가 거의 없는 텅 빈 아파트였지만 이사벨라에겐 그 어떤 화려한 공간보다 아늑하고 안전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그녀는 낯선 침대에 누워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두려움과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혼자라는 현실, 앞으로 마주해야 할 경제적인 문제, 사람들의 시선. 하지만 그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아주 단단하고 고요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한 확신,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였다. Current Part Characters, 철회기심, Total Characters, 친입칠쟁구. 새로운 삶은 쉽지 않았다. 이사벨라는 평생 누군가의 아내 혹은 어머니로 살아왔기에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낯설고 버거웠다. 은행 업무를 보고 공과금을 내고 장을 보는 사소한 일상조차 도전처럼 느껴졌다. 때로는 깊은 외로움이 엄습했고 자신이 옳은 선택을 한 것인지 회의감이 들기도 했다. 사회적 시선 또한 따가웠다. 이혼, 특히 노년의 이혼은 여전히 세비야의 보수적인 사회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일이었다. 과거 알고 지내던 몇몇 지인들은 그녀를 피하거나 수군거렸다.
하지만 이사벨라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인 소피아가 있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되찾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었다. 그녀는 다시 도자기 공방에 나가기 시작했다. 로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예전처럼 그녀를 맞아주었다. 흙을 만지는 시간은 그녀에게 치유와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깨지고 뒤틀린 형태가 아닌 온전하고 균형 잡힌 형태의 그릇과 화병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품에는 이제 슬픔 대신 차분한 힘과 생기가 담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들을 작은 플리마켓에 내다 팔기도 했고 생각보다 좋은 반응에 작은 성취감을 느꼈다. 소피아는 주말마다 할머니의 작은 아파트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둘은 함께 타파스바에 가서 와인을 마시기도 하고 과달키비르 강변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피아는 할머니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여성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사벨라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익명의 공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이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큰 위안과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또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만의 소소한 즐거움들을 되찾기 시작했다. 혼자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감상하고 공원에서 책을 읽고 작은 카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누구의 시선도 의식할 필요 없이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서서히 그늘이 걷히고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편안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흰머리를 더 이상 감추려 하지 않았고 편안하지만 자신의 취향이 담긴 옷을 골라 입었다. 마테오에 대한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다. 그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으며 예전처럼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과거를 자랑하지만 어딘가 더 초라하고 고독해 보인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소피아를 통해 몇 번 이사벨라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사벨라는 만나주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마테오에게 연민이나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삶에서 지나간 한 페이지일 뿐이었다. 그의 후회나 반성은 이제 그녀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변화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변화였다. 이사벨라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얽매이지 않았다. 현재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다. 이 깨달음은 그녀에게 그 어떤 값비싼 보석보다 더 빛나는 위안과 희망을 선사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삶의 운전대를 되찾은 것이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다시 봄이 찾아왔다. 세비야의 거리는 다시 오렌지 꽃 향기로 가득 찼고 페리아 축제를 준비하는 움직임으로 활기가 넘쳤다. 작년 이맘때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제 이사벨라에게 그 기억은 아픈 상처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멀리 걸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 같았다. 그녀는 작은 도자기 공방 한쪽에서 자신의 작품들을 전시하는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소피아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로사도 흔쾌히 공간을 내주었다. 전시회에는 소피아의 친구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사람들, 그리고 플리마켓에서 그녀의 작품을 눈여겨봤던 몇몇 이웃들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그녀의 작품에 담긴 따뜻함과 생명력에 감탄했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사벨라는 조금 수줍어하면서도 자신의 작품과 그 안에 담긴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불안하거나 위축되지 않았다. 차분하고 당당했으며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자신의 빛으로 당당히 서 있는 한 사람의 예술가이자 새로운 삶을 일구어가는 독립적인 여성이었다.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소피아가 할머니 곁으로 다가와 속삭였다. 할머니, 정말 멋져요. 제가 본 할머니 모습 중에 오늘이 제일 아름다워요. 이사벨라는 손녀를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어떤 그늘도 꾸밈도 없었다. 오롯이 행복과 감사가 담긴 진정한 미소였다. 그날 저녁 이사벨라는 혼자 산타크루즈 지구의 작은 광장을 찾았다. 마침 광장 한쪽에서는 작은 플라멩코 공연이 열리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마테오에 대한 불쾌한 기억 때문에 자리를 피했을 테지만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공연을 지켜보았다.
무대 위의 댄서는 열정적이면서도 깊은 슬픔이 담긴 춤을 추고 있었다. 격렬한 발 구름 소리, 애절한 기타 선율, 그리고 댄서의 몸짓 하나하나에 담긴 희로의 락. 이사벨라는 숨을 죽이고 그 모든 것을 받으렸다. 더 이상 마테오의 강요나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순수한 예술로서의 플라멩코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 담긴 인간적인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다. 춤이 끝나자 그녀는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해소되는 듯한 평온함이 밀려왔다. 집으로 돌아온 이사벨라는 베란다에 놓인 작은 화분들을 돌보았다. 그녀가 직접 만든 도자기 화분들이었다. 그중 하나에는 얼마 전 소피아가 선물한 로즈마리가 심어져 있었다. 로즈마리의 꽃말은 기억이라고 했다. 과거에는 그 기억이 그녀를 괴롭혔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기억들을 끌어안을 수 있었다. 아팠던 기억조차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일부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로즈마리 화분에 물을 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과달키비르 강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물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시간도 함께 흐르기 시작했다. 더 이상 멈춰 있거나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의 앞에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녀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함께였으니까. 세비야의 밤은 깊어갔고 이사벨라의 마음에는 잔잔한 희망의 빛이 차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삶이라는 무대의 온전한 주인이 되었다. 이사벨라의 이야기는 단순한 황혼 이혼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여성이 자신을 오가매던 과거의 굴레와 사회적 편견을 벗어던지고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 나서는 용기와 성장의 기록이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마테오와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사벨라라는 이름으로 자신만의 색깔과 향기를 지닌 한 인간으로 오롯이 존재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도자기 작업을 이어갔다. 그녀의 작품들은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세비야의 작은 갤러리 몇 군데에서 전시 제의를 받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억지로 작품을 팔 필요가 없었다. 첫 남편이 남긴 약간의 유산과 소박한 연금 그리고 작품 판매 수입으로 충분히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이 아니라 창작 활동을 통해 얻는 기쁨과 자기 표현의 만족감이었다. 소피아는 여전히 할머니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지지자였다. 그녀는 할머니의 작품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홍보해 주었고 때로는 함께 여행을 떠나 새로운 영감을 얻기도 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할머니와 손녀를 넘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깊은 유대감으로 발전했다. 이사벨라는 소피아를 통해 젊은 세대의 생각과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게 되었고 소피아는 할머니의 지혜와 회복력 속에서 삶의 깊이를 배웠다. 이사벨라는 가끔 길에서 마테오와 마주칠 때도 있었다. 그는 눈에 띄게 늙고 외로워 보였다. 처음에는 마음이 조금 흔들리기도 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그에게 가벼운 목례를 건네고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다.